네, 안녕하세요. 선TV 김대규 PD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이 부산을 이끌어 나간다? 아니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국을 이끌어 나갈 제일 핫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우리 의원님부터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이준호 의원입니다. 저는 국민의힘 소속이고요. 오늘 두 번째 출연인데요. 오늘 또 풍성한 이야기 보따리 즐겁게 풀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가 넘칩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혁신당의 정의한 대변인입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언제 중도와 합리적 보수의 입장에서 항상 상식적이고 그리고 용기 있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야기에 대해서 재미있게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두 분이 당으로 보자면은 큰 집, 작은 집, 뭐, 아우, 동생, 뭐 이런 사이 맞는 거죠? 아니면 뭐, 지금 경쟁 사이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결이 같다고 생각하고, 개혁신당의 대표이신 이준석 의원님께서 또 저희 정당의 대표셨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지금의 상황이 좀 이질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함께할 날이 와야지 저희 같은 청년 정치인들도 좀 더 시너지 있게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측면에서 보면 이준호 의원이 말씀한 것도 틀리지는 않는데요. 뭐 그런 의미에서 빨간색과 또 주황색이 같은 따뜻한 색이라는 측면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민주당이 너무 독자적인 행보를 걷고 있고 그게 국민적 거부감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어쨌든 보수 안에서도 이런 목소리를 내는 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도 입장에서 어쨌든 상식적인 의견을 최대한 발휘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더 핫한 이슈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메시지가 아주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35년을 국힘이 말아먹었다. 약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저는 정말 웃긴 것이 본인이 부산에서 국회의원을 10년째 하고 계십니다. 본인 또 같이 말아먹은 거예요. 이거 셀프 디스도 이런 셀프 디스가 없고, 그리고 제가 기억을 좀 되살려주는 약이 있으면 처방을 좀 받아서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2018년도에 부산에서 이례적으로 민주당 부산시장이 탄생했고요. 그리고 16개 구청장 중에서 두 분인가 세 분을 제외하고 다 민주당이었어요. 그리고 부산시의회 시의원도 압도적인 40명 민주당이 다수였고요. 또 기초의회 의장도 다 민주당이 대부분, 하나 빼고는 다 민주당이었습니다. 이렇게 부산을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끌었던 적도 있고, 심지어 본인이 10년째 부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35년째 국민의힘이 말아먹었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저는 그냥 망각하고 내뱉는, 정말 입으로 그냥 요설을 내뱉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재수 의원께서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이 되시고 나서 내가 부산 국회의원인 걸 잊어먹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큽니다. 근데 만날 수가 없네요. 뭐 제일 최근에 사실은 부산이 제일 힘든 과정 중에 하나가 그 오거돈 전 시장의 정말 말도 안 되는 걸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면서 그때가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혼란스러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자유로우신 것 같은데 두 당이 지금 다 잘못한 거잖아. 네, 어쨌든 보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시 잃어버렸던 자리를 찾아오게 된 것이었는데, 그런 게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민주당 쪽에 좀 더 비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쨌든 부산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봤을 때 대구보다는 그래도 부산 시민분들께서 그래도 너네도 한번 해봐라라는 그런 시원한 마음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마음을 필두로 본인들이 자리를 한번 가졌으면 그거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반드시 수반됐어야 되는데, 이 어쩔 수 없는 민주당의 그 성비위 DNA가 발현된 것을 본다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시장 경제 체제 자체도 무시하는 것도 반드시 수반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분수령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박형준 시장님도 삼선에 도전하시는 만큼 이번 기회를 토대로 부산 시민들께서 우리 범보수 진영에 대한 생각을 확고히 공고히 굳히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고는 있습니다. 뭐 계속 뭐 지금 전재수 장관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요즘 되게 좀 급하다는 그저 뭔가가 이게 막 쫓긴다는 느낌을 계속 들죠. 뭐 지금 자기 발언하면 안 되는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하는 거를 자기가 나서서 투자공사로 바꾸겠다. 이거는 사실 그건 헬스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이번에도 35년 뭐 누구는 그러더라고, 35년 부산 망원은 전주수가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 보면 좀 뭔가 쫓긴다는 느낌 좀 드시죠? 저는 제가 전재수 장관의 입장이 돼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어떤 지점이냐면, 부산시장에 출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고, 미디어 환경이나 정치적인 구도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치인들은
특히나 전재수 장관이 이때까지 정치를 해왔던 궤적을 보면 생존의 목적성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부산시장 지금 여론조사를 계속 보면 본인이 근소치로 우세한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고, 부산은 전통적으로 여론조사보다 실제 개표를 했을 때 10%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수 쪽으로. 그러니까 전재수 장관 입장에서는 와, 이 흐름이라면 내가 등 떠밀려서 출마를 할 것 같은데, 출마를 하게 되면 국회의원직도 사직해야 되고 장관직도 사직해야 되고 시장에서 낙선하면 나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심 저는 출마를 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거라는 어떤 추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출마하는 것이 좀 두려울 것이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좀 급하다고 인식될 정도로 무리한 발언, 뭐 35년 발언처럼 정말 검토되지 않은 좀 선동이 가능한 발언들을 지금 좀 일삼고 계시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여기 이재성 전 그 시당위원장이 여기 나오셔가지고 말씀 중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한석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까지 만약에 전재수 장관이 나와서 실패를 할 경우에는 한석마저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너무나 큰 타격이다. 뭐 이왕 이야기 나왔으니까 뭐 이거 좀 없는 얘기긴 한데, 우리 대변인께서는 또 지금 부산시장에 대한 출마에 그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걸로 아는데, 뭐 여기서 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뭐 지금으로서는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지만, 사실 개혁신당 입장에서 지난 대선 이후에 지선에서도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거를 전 국민뿐만 아니라 특히 제가 고향인 부산에서도 보여줄 필요를 늘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뭐 아무것도 아직은 뭐 확정드리거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도 부산 태생으로서, 부산에서 어차피 살아가야 될 사람으로서, 그리고 부산에서 죽어야 될 사람으로서, 제가 부산에 가지고 있는 열망과 열정이 그대로 정책으로 실현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게 또 당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연결될 수 있다면 제가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중간에 뭐 페이스메이커 역할만 하고 빠지실 건 아니죠? 네, 저는 어쨌든 제가 가진 색깔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부산 시민께도 제가 확실하게 각인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만약에 제가 출마를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끝까지 갈 수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거의 출마 선언. 약간 그런 느낌. 근데 뭐 저는 지금 뭐 어떤 과정 속에서는 충분히 많은 그 다양성이 담보돼야 또 부산 시민들도 다양하게 시각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렇게 국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뭐 좋은 소식은 아니잖아요. 같은 보수 입장에서는. 저희는 뭐 당연히 박형준 시장께서 3선을 준비하고 계시고, 정책이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뭐 박형준 시장께서 추구하시는 정책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사실은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색채가 많이 묻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단기적인 효과보다 장기적인 부산의 비전을 보고 도전하는 것들이 뭐 가령 15분 도시라든지 북항 재개발이라든지 가덕신공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안건들이 있지만 다 부산의 먼 미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박형준 시장에게 조금의 시간을 조금 더 주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개혁신당이 어느 분이 출마를 하실지 또 완주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정말 국민의힘이 절박하게 보수를 사수해야 되고 부산을 사수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개혁신당이 저는 꼭 도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나 또 계시는 정의한 대변인께서 정말 진정성 있게 보수를 사랑하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꼭 국민의힘을 도와주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한번 짚고 넘어갈 얘기가 있는데, 개혁신당이 저번 네. 이제 우리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 부산은 가덕신공에 대한 큰 비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것 때문에 사실 부산에서 그 부분에 대한 여론이 많이 큰 여론 지탄을 받았어요. 사실 그거 알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은 지금도 개혁신당이 가덕신공항에 대한 부분은 변함이 없으신가요? 아무래도 지난 대선을 통해서 이제 가덕 신공항이 어떻게 논의될지는 이준석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이 있지만, 결국에는 부산 시민이 염원하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바라는 그런 염원에서 저는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번 지선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내부적으로 논의돼서 부산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정책적으로 충분히 함양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구심점이 모여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 그 장동혁 대표도 참 헷갈려 하셨잖아요. 참 대표님들은 그런 게 힘드실 것 같아요. 이 전국 상황을 봐야 되지 않으면 지역에 가면 또 지역 상황을 봐야 되다 보니까. 자, 그러면 정치인 한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호 부동산 정책이 나왔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달 경과를 보시고 어떤 생각 드세요? 저는 그 자연이랑 자유시장 경제 체제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 초성도 똑같거든요. 자연, 자유, 지읒, 이응인데요. 가령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 시골 마을에 사슴이 너무 많아서 이제 이 사슴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늑대를 풀었습니다. 늑대를 풀어서 사슴을 잡아먹게 만들어서 우리가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자라는 이런 판단에서 늑대를 공수해 와서 풀었어요. 그런데 상상치도 못한 결과가 나옵니다. 늑대가 사슴이랑 체급이 비슷하다 보니까 집에 있는 고양이, 강아지, 가축을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그 늑대를 들였던 마을의 이장은 탄핵되고 결국에는 사슴도 잡지 못하고 오히려 초가삼간 집에서 키우는 가축만 태우고 또 길을 돌아다니는 우리 어린이들이 늑대 때문에 무서워서 밤에 외출하지 못하는 엄청난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부동산 시장도 똑같은 맥락에서 봐야 돼요. 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누군가 자꾸 개입하면 안 됩니다. 억지로 개입하면 상상치도 못한 곳에서 부작용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이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을 잡겠다라는 것을 학습을 했어요. 노무현 정부 때 학습했고 문재인 정부 때 학습했습니다. 이거 3번이나 반복하면 이거는 공범이 아니고 주범인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저는 2번 실패했던 이런 강하게 지역을 조이는 이런 대책을 또 내놓은 것은 저는 정말 이 공범을 넘어서 주범까지 가고 있는 상태다. 정말 이 역사에서 심판받을 만한 정책을 내놨다라고 저는 평론하고 싶습니다. 대변인께서는 최근까지 또 건설사 대표로 되셨잖아요. 네. 그러시면서 아주 관심도 많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면서? 저는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거만큼 나쁜 정책이 없는 것 같아요. 건설회사 대표로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것만큼 나쁜 정책은 없다. 왜냐하면 삼성물산이 하고 있는 레미안의 전국의 현장이 지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10월 31일로. 그 이유는 사실 레미안이 2년 동안에 산재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모든 현장을 멈추고 다시 재점검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주택시장의 위축을 의미합니다. 포스코 외에도 네. 레미안까지. 레미안까지. 왜냐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너무 무섭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공급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 민주당의 정책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공급도 저하시키면서 수요도 전혀 예상치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가져올 결과는 무조건 명백한 거죠. 사실 통계조차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지난 기재부 국감 때 저희 당의 이제 천하람 의원님께서 구윤철 부총리, 기재부 장관하고 질의했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였냐면 사실 주택법 시행령 63조 1항에 보면 주거 제한 지역으로 설정하려면 그 지정하는 날 전달부터 3달의 통계를 봐야 되는데 그 전전달만 봤던 것이죠. 7월하고 8월, 6월까지. 사실 9월이 통계에 반영이 됐더라면 제외됐을 지역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발표를 강행한 걸 보면 통계에 대한 부분들도 본인들이 너무 좀 안 보는 게 아닌가. 문재인 때부터 시작된 그런 통계 조작 DNA가 여기에도 그대로 발현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처음 들었는데 사실 레미안이 멈춰 있다는 거는 공급이 솔루션인데 공급을 지금 막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막고 네. 있는 게 있고 모든 정책은 오픈돼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오픈된 상황에서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그게 이제 민주주의고 어때 하나의 자본주의의 역할인데 깜짝 발표를 하고 사람 놀래키는 정책이 이 부동산 정책인 것 같아요. 이런 정책이 이렇게 지금 자본주의에서 나온다는 게 참, 이게 맞는 건가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책에서 가장 나쁜 지점이 뭐라고 보냐면 이 정책의 내용적인 측면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물론 저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지만 일부 일각에서는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나쁜 것은 갭 투자라는 것을 나쁘게 낙인 찍었다는 게 첫 번째예요. 갭 투자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서민이 은행의 대출을 통해서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해서 신분 역전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론 갭 투자가 너무 성행하고 갭 투자가 다반사가 되는 사회는 막아야겠지만 갭 투자를 적극적으로 서민들이 공부해서 자기의 능력으로 또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출을 막고 갭 투자라는 것이 마치 나쁘다라고 사회적 낙인을 찍는 것이 민주당이다. 전 첫 번째로 나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국민들은 하지 말라고 이렇게 낙인 찍고 옥죄 놓고 자기네들은 다 했다는 거예요. 이 정책을 만든 차관조차도 갭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저는
국민들을 정말 기만하고 모욕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민주당에서 또 시민단체 통해서 재밌는 논평을 냈어요. 다주택을 하고 갭 투자를 했던 뭐 국회의원 민주당은 몇 명이고 국민의힘 몇 명이고 국민의힘이 많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저는 여기서 국민들이 정확하게 논지를 보고 흐트러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투자가 나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기회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공부하셔서 투자를 하세요라는 우리는 정당이고 민주당은 하지 말라고 해놓고 자기네들 하는 정당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민주당은 되려 또 시민단체를 동원해서 국민의힘 다주택자 많다, 당대표가 몇 채다 이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국민들께서 똑바로 두 눈 부릅뜨고 언론을 제대로 읽어보시면 민주당이 정말 그 서민들이 부자 되는 기회를 부동산을 통해서 막고 있다. 정말 자기네들만 부의 소유를 하고 싶어하는 민주당 정권이다라고 저는 뭐 총평하고 싶습니다. 궁금한 건 사실 이 11호 정책이 부산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가 사실 부산 시민은 제일 궁금하고 앞으로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가 제일 궁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으로서는 사실 서울과 경기도에 이렇게 축약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좀 확대할 수 있는 모델도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 11호 대책 자체가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서 했다고 금융위랑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지만 사실 이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건 사실 전 국민입니다. 이 모든 거에 있어서 금융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도 거기에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전세에 있어서 전세라는 그렇게 많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여기에 영향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호소하는 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넘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면 건설사 대표 전문가로서 어떤 부분이 제일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 삼성 그린코아의 회장님과 회장님 아드님이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또 감옥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거기도 어떻게 보면 부산을 기반으로 한 또 기업이고 저도 어떻게 보면 부산에서 이렇게 건설회사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중앙에서 이런 정책들이 찍어 누를수록 기업은 정말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삼성 레미안도 저차도 지금 모든 현장을 멈추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공급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건설회사들이 눈치만 보고 정말 알짜배기 안전하고 조그만 것만 찾아다니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게 의료 대란하고 비슷한 시점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 의사들도 자기가 필수 의료 물론 하고 싶죠. 근데 거기에서 수반되는 사고들이나 이런 것들을 물론 막아야겠지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들에 있어서 자기가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면 지금 건설사와 마찬가지로 필수과보다는 오히려 피부과에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듯이 건설사도 어떻게 보면 큰 건설사들 위주로 아래 건설사들이 먹어야 될 그런 좋은 작은 알짜배기 현장들을 다 가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산업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위험 소지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부산시가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규제나 기업을 도와주는 부분들을 해야겠지만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우선은 뭐 기업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되는 게 정치의 첫 번째 덕목입니다. 뭐 초등학생도 알 수준인데 기업이 자유롭게 일하고 영리를 할 수 있어야지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또 사회 재생 사업도 가능하고 그리고 그 많은 분들이 또 돈을 벌어 가셨을 때 또 가정 생계를 꾸려가고 이게 너무나 단순한 시장 원리예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자꾸 기업이 일하기 힘든 상황, 중대재해처벌법도 그렇고요. 그리고 기업을 자꾸 돈 많이 벌어가는 나쁜 집단으로 낙인 찍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 낙인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갭 투자하면 나빠. 기업 오너들 돈 많이 벌어가서 나빠. 그리고 대법원장 또 나빠. 누구 나빠. 이렇게 좌표 찍고 낙인 찍어서 자꾸 기업의 영리를 방해하는 행위들은 정말 나쁜 겁니다. 뭐 가령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부활을 해서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가고 있지만 좌파 정부에서 삼성을 가장 많이 괴롭힌 것은 누구나 전 국민이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꾸 민주당에서 이렇게 건설 기업들을 옥죄고 일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의 먼 미래를 봤을 때 정말 힘든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부산으로 축약해서 보면 부산에 있는 건설사들은 사실은 수도권 건설사들보다 조금 영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인데 여기서 지원이 아니고 규제가 들어오니까 이 영세한 건설사들이 못 버텨내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을 하려는데 대출이 막혀서
건설사들이 도산하고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정말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두 팔을 걷고 이제 나설 때가 됐다라고 봅니다. 네, 여기서 조금만 더 첨언을 드리자면 사실 민주당이 기업에 가지는 그런 적대시하는 시선이 그대로 주택 공급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LH 주도로 이제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면서 민간은 조금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주지만 사실상 LH 국가 주도로 개발을 하게 되면서 물론 집값을 낮추겠다는 그런 일환으로서 맞는 정책이긴 하지만 저는 이거들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게 국가가 땅을 소유하고 국민은 아파트만 가져라 하게 되면 국민께서는 그 재산 소유권을 나중에 온전히 실행할 수가 없게 돼요. 땅의 상승분에 대해서는 내가 국가에 요청을 해도 어쨌든 국가 건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는 허탈감만 빠질 수 있고 이 배급이잖아요. 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주택도 배급을 받고 그 모든 측면에서 배급에 익숙해져 가게끔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참 부동산 정책을 보면서 그죠? 뭐 뻔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갈 거라는 건 너무 뻔한지 알면서도 왜 저렇게 했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 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저희 국민의힘은 정말 진정성 있게 우리 시민들께 충성을 다하는 정책을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가령 오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6억 이상 부동산을 거래하면 국가에 거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개인의 재산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주택이 일정 이상의 가격이 되면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정말 이 정부가 어떤 이념으로 국가를 끌고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 우리 보수와 또 우리 자유를,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잘 보셨을 텐데요. 정말 어느 정당이 잘 이끌어가고 있는지 잘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더 잘하겠습니다. 저희 부산시의회가 더 잘하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사실상 지금 민주당이 진행하고 있는 전 국민 월세 프로젝트에 대해서 저희 개혁신당도 반드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래 3건당 2건이 월세인 거죠. 민주당에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마저도 자가 보유율이 높을수록 투표에서 보수 성향이 높게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측면들이 지금 정책으로 실현되고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개혁신당도 반드시 자유시장 경제에 기반해서 공급을 필두로 하는 내가 집값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